자, 이제 그 다산이 강진으로 와서 유배당에 왔으니까 처음에는 다산도 진짜 그 형님하고 헤어지고 처음에 강진에 와서 진짜 얼떨떨했겠죠. 얼떨떨했겠고 그 이제 시골 사람들하고 생소했겠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워낙 이 양반이 그 출중한 학자가 왔다 이러니까는 동네에 그 청년들이 뭐 배움을 청하러 뭐 오기도 시작하고 뭐 이러면서 하여튼 생활이 이제 좀 풀려나가고 아무래도 그 학생들 가르치면 또 학생들이 그 집안에서 이제 선생님 대접해 준다고 뭐 떡도 만들어 오고 뭐 이제 이러면서 생활이 점점 형성이 되어 가는데 그 다산이 살던 이제 그 주막집 그 뒤쪽으로 여기 그 만덕산이라고 있거든요. 만덕산이라고. 거기에 그 여기 만덕사라는 절이 있어요. 만덕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은 그 백년사라고도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백년결사운동이라고 해서 고려 말에 대몽 항쟁 시기에 불교 개혁운동으로 일어났던 일종의 뭐 송광사도 그 당시 뭐 결사운동이 있었고 해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백년결사의 그 장소라 해서 이거 백년사라고도 흰꽃, 흰연꽃 백년사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여기에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주지로 있었던 스님이 해장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해장 스님이. 근데 이 해장 스님이라는 분은 그 당시 이제 조선에 사실 불교라는 걸 상당히 그 핍박을 받았지만은 실제로 그 조선조에 그 불교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대해요. 뭐냐면은 우선 학문적으로 그 민중들이 그 절을 좋아해서 절의 재정을 탄탄하게 살렸고 그렇고 뭐냐면 이 조선 왕조가 사실은 이 한학이 융성하면서 굉장히 그 조선시대 불교가 학문적으로 탄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우리가 말하는 땡중이라는 게 없는 시대고 모든 종교가 핍박을 받으면 건실해지거든요. 권력하고 멀어지니까. 권력하고 멀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고려 시대 불교보다는 사실은 조선조의 불교가 훨씬 격이 높은 위대한 불교입니다. 거기서 이제 서산대사 같은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근데 요즘 나오는 그 불교 문헌 연구들을 보면은 조선조에 나온 그 불경들의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난 저 광릉 쪽으로 있는 봉선사에 그 주석하시는 월운 스님 같은 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그 한학의 대가거든요. 13경을 돌돌 외우고 있는 분이에요. 내가 우리나라 승려 중에서 마지막 학생인데 그분이 이게 발굴하는 자료들을 보면 조선 왕조 시대 때 그 절간에서 공부한 수준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지. 장난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상당히 그 조선 불교가 조선조의 불교가 우리가 깔볼 불교가 아니다는 거죠. 상당히 세련된 불교였다고 나는 봐요. 근데 이 해장이라는 분이 굉장히 당시 그 동네 지역에서는 유명했던 거예요. 유명했는데 뭘로 유명했냐면은 사람이 격이 없어. 거침이 없어. 뭐 술을 먹으면 먹고
뭐 하여튼 그런 이 격이 없는 스님이었고 계율에 얽매이지 않은 상당히 훌륭한 스님이었는데 이 스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학문에 아주 학문에 대한 굉장한 갈망이 있는 분이야. 옛날에 학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절간에서 공부하는 뭐 아무리 뭐 반야경을 들여다보고 화엄경을 들여다봐야 그건 뻔한 얘기야. 종교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뻔한 얘기란 말이야. 그러나 이 유학이라는 거는 문사철 그냥 학문의 세계가 있고 특히 주역 같은 거는 이제 엄청난 구체적인 상수학적인 이런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 이제 갈망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유식하기로 아주 당대 이 지역에서는 이름을 날렸던 스님이야. 이 해장 스님이. 그릭하고 소위 말해서 이 초이가 아까 지난 시간에 이 초이가 완호 스님 밑에서 출가를 했다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초이는 해장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해장이 워낙 그 당시 탁월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1801년에 여기를 왔지만은 요게 지척지간인데 서로 왕래가 없이 그야말로 몇 년을 지내는 거예요. 거기서 몇 년을. 1805년이나 되어서 그러니까 이 상당한 세월이 지났죠.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 지역 사정도 다 알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 해장 스님도 정약용에서 들을 대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산 입장에서는 뭐 어린애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교류를 해보고 싶은 욕망도 있는데 그 뒷산에 스님이 대단한 도력이 있고 학식이 대단하다는데 궁금하기도 했겠지. 근데 내려오진 않고. 왜냐하면은 이게 다산이 10살이 위거든요. 다산은 이 사람보다 꼭 10살이, 옛날에 10살이면 그래도 이건 같이 말로 올 수 있는 사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자기 연하 사람이고 그런데 또 자기가 굽히고 가기도 뭐 했겠지. 이제나 전제나 올려나 오지도 않고. 그래서 하루는 다산이 슬슬 만덕산에 올라간 거죠. 여기서. 만덕산에 올라가서 해장 스님 방문을 열었더니 뭐 술병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요. 들어오는데 이 양반이 이 차의 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만덕산에 가면은 이 만덕산으로 해가지고 여기 다산초당이 지어진 데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 거기가 문자 그대로 차나무가 있던 다산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근처가 다 차나무가 유일하게 야생차들이 자라나는 곳이었는데 이 해장 스님은 차를 그때 즐겨 마시고 있었고 차의 생산자로서 아주 유명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는 이 양반이 그냥 그 스님이 별 실용도 안 하는 거라 그랬는데 또 언뜻 생각에 다산이 내가 괜히 죄인인데 찾아가서 하면은 또 타인에게 특별히 누굴 방문했다 그러는 거는 그게 좋지 않대요. 그래서 피해를
줄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불뚝 들어서 내려온 거지. 그냥 문을 닫고. 이렇게 언뜻 생각해보니까는 다산 같거든. 그래가지고 한참 내려왔는데 그냥 맨발로 그냥 버선발로 맨발로 내려와가지고 다산 선생님 아니십니까? 제가 지금 뵙고 싶었어. 그래서 차려도 한 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산을 다시 데리고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는 거지. 그 스토리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온 지 4년, 만 4년이 지난 1805년에 두 사람의 대면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서 이 회장이 자기 평생 궁금했던 걸 다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주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가장 하는 거는 주역이었거든. 네? 주역이었는데 주역에 관해서 다산하고 붙으면은 이거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난 위대하다는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자기 한계를 파악을 한 거예요. 거기서 뭐냐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자신이 처음부터 초라해져 가는 걸 느끼는 거지. 야, 여태까지 내가 시골에서 불가의 해가지고 불가의 사적을 다 읽고 십상경을 다 해내었다고 하나 다산하고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 이건 시골에서 그냥 독학한 거 수준 가지고는 다산과 같은 당대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그 손색이 없는 대학자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골에 무슨 서당의 선생이랑 그래도 당대 고려대학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던 도울하고 이게 이렇게 같은 급에 놓을 수는 없잖아. 이게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회장이 느낀 거죠. 그래가지고 그날 밤새서 토론을 하다가 곤괴 초육 그러니까 초육이라는 게 곤괴의 해석의 첫 효에서 근데 이 다산의 역학이라는 건 특징이 뭐냐면은 의리지학이 아니라 이 사람은 상수지학이거든. 다산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그 주역을 의미로 풀질 않아요. 이 상수의 이 다산은 아주 수학적 천재거든. 그래서 이 다산의 주역 사전이라는 거 보면은 엄청 복잡합니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상수학적인 구실을 대가지고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구라를 쳐. 근데 나는 주역에 있으나 상수지학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앞으로 공부는 하려고 그래요. 상수학도 이걸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다산의 상수지학에는 내가 굴복을 합니다. 다산의 상수학은 대단합니다. 보통 점쟁이들의 상수학하고는 이거 뭐 명리학 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상수학이에요. 근데 이거를 들었을 때 암이 첫날부터 그냥 이 다산을 만나면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거지. 야, 내가 이게 과연 이게 학문을 내가 한 거냐. 그러면서 그냥 절망의 눈물을 쏟으면서 딱 여기에 대한 다산이 저기 했을 때 쫙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회장과 다산의
교류라는 것이 한 시기가 시작이 되는데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와서 묻고 배우고 그야말로 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노자 10장인가? 네. 능 영아호라는 여기 영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전기, 길을 온고로지 전이라게 해가지고 아주 유연한 그런 세상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냐면 전기치유 이게 차의 세계나 마찬가지거든. 전기치유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와 같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해장 스님한테 해장을 다산이 제자로 삼으면서 너는 호를 암이라고 해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암이라고 그래. 암. 이 사람 죽을 때 편집한 이것도 암집이에요. 암집. 해장으로 안 돼 있고 그 암 스님, 그 진짜 어린애 같았고 이 암 스님과의 교류가 굉장히 짙게 이어지면서 그래도 해장은 암은 그 만덕사의 주지니까 모든 혜택을 다 다산한테 그래서 다산이 거기서 사지 마시고 만덕사에 내가 암자를 지어드릴 테니까 일단 어딘가 옮겼다가 나중에 다산초당을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 가보면 만덕사하고 이제 거기 이렇게 통하는 데거든. 오솔길로 이렇게 통하는 데인데 그 다산초당을 마련해 드린 거예요. 암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산초당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것은 바로 자기 외가 그 연동에 어마어마한 당대 최고의 라이브러리가 있었다는 거지. 윤씨, 해남 윤씨 고택에. 자기 어머니가 해남 윤씨거든요. 그래서 그 해남 윤씨들을 볼 때는 저기 외손이 와서 공부하는데 대석학이 왔으니까 모든 책을 내주는 거지. 그래서 시골에 가서 깡촌에서 어떻게 그렇게 방대한 저수를 할 수가 있었냐. 이거는 윤씨고택의 그 연동에 그 어마어마한 장서가 그 당시 수만 권의 장서가 거기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일본의 소위 말해서 그 오규 소라이 같은 사람의 이런 것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게 사신들이 왕래하면서 거기서 다 그 해남 윤씨 고택에 그런 일본 당대의 일본 학자들의 논어 해석까지도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다산은 천원의 사나이지. 그야말로 유배를 이상하게 근로 강진으로 왔기 때문에 해남에 그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암을 만나가지고 암을 제자로 두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 암은 다산한테 배우면 배울수록 절망이 깊어지는 거지. 도저히 안 돼. 지금 와서 내가 아무리 해본들 뭐 다산은 원래 술 버릇이 있었는데 술을 잘 먹었거든. 그 북한강에서 배 타면서 그냥 시 짓고 이러면서 술 버릇이 있었는데 다산은 암으로부터 차를 배워요. 그래서 자기 호도 다산이라고 그러고 차를 배우는데, 이 해장 스님은
다산한테서 술을 배우는 거지. 절망감에, 그러니까 해장의 차버릇은 다산에게 갔고, 다산의 술버릇은 해장한테 가가지고, 해장은 불행하게도 4년 만에 죽습니다. 6년? 6년 후에? 1811년에 부감에서 입적을 합니다. 이때 40살, 40세로 죽고, 다산은 암 덕분에 차를 배운 덕분에 31년을 더 살아. 75세까지 삽니다. 그러니까는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가 암은 34살이었고 이제 다산은 44살이었는데 이 교유가 참 결정적인 거죠. 결정적인 교유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1809년에 그러니까 암이 죽기 전에 뭐냐면 암은 11년에 죽잖아요. 근데 1809년에 이때 초이의 나이가 24세였거든. 암이 너 시골도 그렇게 까불지 말고 다산 선생님한테 배워라. 그래가지고 그 대둔사에 지금 그 완호 스님 밑에서 있던 그 초이를 다산에게 대면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초이는 사람이 정갈하고, 그리고 이미 그 당대에 24세였는데 처음 1809년에 만났을 때 24세였는데 24세 만났을 때 24세가 더 많아. 48살이야. 그러니까 한 세대가 위죠. 48살에 다산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는데 이때 이미 초이가 24살이었는데 이때 시서와 삼절의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시를 잘했다는 거지. 초이가 이미 시골에서. 그러니까 다산이 그야말로 기특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 인연이, 그리고 이제 해장이 암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다산의 수발을 그 시골에서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대둔사의 그 대차례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초이는 그 뒤로 뭐냐면은 초이는 39세 때는 그 일지암이라는 절을 짓거든요. 이 한산 스님의 그 당나라의 그 유명한 스님이 당나라의 선숭의 시로 한산집이라는 거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한산 스님의 시 중에 참새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별한 새이 없겠지. 근데 새라는 게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 시 중에. 새라는 게 그저 한 가지에 딱 앉으면 몸을 편하게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몸을 편안하게 그 일지에 한 가지 위에서 딱 서 있으면 새는 전부야. 지나가는 목이나 탁 잡아먹고 사는 거고. 그래서 이 일지암이라는 거를 지어요. 그 위에다가 그야말로 일지와 같은 집을 짓는 거지.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24세, 48세에 이루어지는데 초이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다산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고 이 경화사족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죠. 그 다산이 야 너는 시골에서 썩지 말고 서울에 가서 내가 아는 애들하고 넓게 교류를 해라. 거기서 배우는 게 많을 것이다. 안목을 키워라. 그런데 초이는 그때 마음대로 여행을 다닐 수 있잖아. 이 다산은 못 다니고 그렇지만 그 다산이 서울에다가 소식 보내고 그러는 거라도 많이 썼을 것 같아. 이 초이를. 자기 24살이나 아래야. 어린애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정학연이니 이 다산 아들이 만만치 않은 아주 대단한 인물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들이 다 뭐냐면 이 풍홍달서하고 이 혼인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 아들들이. 그러고 한 통속이었거든. 그게 달서라는 게 지금 유명한 그 서유구 이들 아니야. 지금 이거. 그리고 서명의 보만제 서명으로부터 이 지금 임원경제지를 쓰는 이 이 서유구가 활약하던 시기가 이 시기인데 거기에 소위 말해서 이 홍석주 이렇게 되나? 홍석주 홍현주 이 풍산홍씨 이 형제 여기 말해 이 인물군이 근데 이 홍석주가 그 유명한 정로를 쓴 사람 아니야. 정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된 노자 주석서를 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문이 벌써 레벨이 달라요. 여기는 이 동네는 그 당시에 뭐 중국 이거랑 완전히 한 통이었어요. 이들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걸 서울에서 경화서적들은 다 바로 흡수해 가지고 그걸 하고 있고. 그래서 다산이 이 초이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수락산에 항림사라고 지금도 있다는데 내가 한번 가보려고 그래. 못 가봤는데.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승가사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승가사가 지금 저 북한산 승가사인지 뭔지 그게 알지는 않네. 그리고 청량사 이 서울 주변에 이 절들이 이 초이는 당시 승문에서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니까 그 맘대로 다니는 거라. 그러면은 우르르 모여드는 거지. 왜냐하면 유학자들을 볼 때는 이게 재미가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유학 가지고는 이게 시가 안 되거든. 무슨 엄마 아버지한테 인사 잘해라 이런 도덕 가지고는 시가 안 되잖아. 시를 짓는 사람의 이 시상이라는 건 이 불교적인 반야신경적인 경지를 터득을 해야 되니까 초이랑 얘기를 해보면 무궁무진하게 불경 얘기들을 막 해주고 그러고 앉아서 시를 쓰면은 쏟아져 나오는데 초이가 시솜씨가 보통이 아니었거든. 근데 초이의 그 시의 경지가 독특한 게 뭐냐면 불교 냄새가 하나도 없네. 일체 불교 냄새를 안 펴. 스님인데. 불교 용어를 안 쓰고 시를 쓴단 말이야. 자연을 노래하고. 근데 그 시를 다 보면은 전부가 그 불교의 최고의 해탈의 경지를 노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 기부창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한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자연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초이의 시의 세계라는 건 정말 탁월한 거야. 그러니까 인기 만점이라 이 경화 사족들한테 이 별종이 나타난 거지. 그래서 초이가 올라왔다 그러면은 술 파티가 벌어지고 술과 다도가 벌어지는 거지. 그 이 다 차의 달인이거든. 차를 가지고 올 거 아니야. 가지고 온갖 차를. 그러니까 서울에서 사족들이 충격을 받는 거지. 그 차를 마시면서 절에 앉아서 초이랑 얘기를 하거나 북한장에서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시회를. 네? 그러니까는 초이가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엄청난 교육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동다송이라는 것도 그 차에 미친 사람들이 뭐냐면 이 홍현주가 야, 중국에는 뭐 유구가 쓴 다경이 있는데 네가 그 차에 대해서 뭐 하나 너는 거기에 대해 우리가 쓰면 뭐 하고 그러니까 이 차에 대한 좀 네 구라를 좀 펴가지고 그러니까 시로 이렇게 써서 보내준 것을 그래서 홍현주의 부탁에 의해서 쓴 게 동다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다송이라든가 이거의 저자로서 우리가 초이를 안 되는 거는 너무도 국부적인 이해다 이거지.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당대에. 그래서 벌써 당대 경화 사족들의 꽃이었어요. 그 그룹 중에 모일 때마다 있었던 게 뭐냐면 김정희, 김명희, 이 김정희가 거기서 같이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추사와의 인연은 후대 50대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20대에 벌써 부터 추사가 초이한테 반했던 거죠. 추사가 초이한테 반하고 이 추사의 세계를 보면 정신 세계를 보면 아주 깐깐한 이 유학자지만은 불경에 심취해 있습니다. 추사가 이게 거의 다 초이의 영향이라고 봐야죠. 초이의 영향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중요한 것은 이 초이와 김정희, 김명희가 첫 대면한 것은 순조 15년 30대 때인데 1815년에 처음 대면한 것으로 돼 있고 추사 김정희가 유배를 당하는 것은 55세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추사하고 초이하고 추사는 같은 나이라고. 동년배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1809년에 24세의 초이가 48세의 다산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김정희가 과거에 합격하고 이 해가 생원시에 합격을 하고 그 아버지가 동지부사로 중국을 간다고. 그때 바로 초이와 정다산이 만났을 때 김정희는 그 아버지 김노경만 살아남았다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리고 아버지는 뭐 형조판서, 예조판서, 뭐 이조판서 뭐 다 거쳐요. 그래가지고 대사원까지 했다가 이때 이제 동지부사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동지사가 있고 동지부사가 있는데 그때 뭐라면 이거는 정조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나 이걸 다 조사는 못 해봤는데 성절사라는 게 있고 동지사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형태의 정기 사절단이 있는 거죠. 이걸 삼절사라고 그랬는데, 삼절사라고 그랬는데, 청나라에 가는 뭐 200~300명이 가니까 이게 굉장한. 근데 이게 동지사라는 거는 이 동지에 출발을 해요. 여기서. 동지에 출발을 해가지고 그 해가 지나기 전에 북경에 도착해서 40일 내지 60일을 묵어요. 북경에 60일을 묵고 2월 중, 다음에 2월 중에 떠나서 우리나라에 대개 3월 말이나 4월 초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동지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경에서 40일에서 60일을 머물게 되니까 이제 뭐 청나라 황제부터 그 황후에 드리는 선물부터 뭐 쫙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는데 압록강만 넘어서부터는 그 전체 비용은 중국에서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되니까 그야말로 이거 청나라는 이 명나라가 거꾸로 했다고. 명나라는 한국놈들 가지고 그냥 푸대접 받고 그냥 가서 저자세를 했는데 청나라는 이게 제대로 된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사절단이 엄청 대접을 받는 거죠. 그 가는 동안에 40일, 60일 동안에 여러 비즈니스가 벌어지는 거지, 거기서. 갈 때 가는 놈들도 여기서 돈이 될 만한 거, 예를 들면 뭐 호피라든가 인삼, 특히 녹용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약재, 조선에 뭐가 중산 인기 있는 그 인기 품목이라는 게 있었겠지. 그런 거 다 갖고 와서 팔고, 인지 중국에서 뒤져서 골동품 사는 놈들, 뭐 책 사는 놈들, 특히 이제 책 같은 게 인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게 엄청난 비즈니스야. 그런데 군관자재라고 그래서 왜 군관이라는 거야? 하여튼 그냥 군관자재라고 그러지? 이 정사 부사의 아들이 정식으로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사 김정희는 서울서 북경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버드 유학 가는 거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새로운 문물을 접하러 그 당시는 떠나는 거야. 그게 상당한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 듣는 견문이라는 완전히 판타지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지. 24세에, 또 그때 24세잖아. 추사도. 그러니까 서울서 그 날리던 추사가, 그 당시 생원시에 합격하고서 가는 거야. 그런데 북경 길을 닦아놓은 사람이 바로 뭐냐면 가장 북경에서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 박제가라. 박제가는 당대 중국의 모든 석학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항상 김정희한테 세뇌를 시켰거든. 야, 한국에 이거는 막말로 이건 좆도 아니다. 이런 새끼들은 뭐 한국에 너 북경에 가서 이러한 석학들을 만나 봐야 이 학문이라는 게 뭔지 안다. 지금 암과 다산의 이런 그 느낌을 박제가가 여기다 그냥 구라를 펴놨는데 그 판스가 있는 데다가 24살에 드디어 아버지 세컨맨의 군관자재로 당당하게 출발을 하니 얼마나 김정희가 이 판타지로 머리가 찬데 바로 그리고 이 결정적인 해가 뭐냐면 나중에 인연을 맺지만은 바로 소치허련이 진도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의 이 모든 추사, 다산, 암, 이
이 일지, 그러니까 뭐야, 이 초이, 그리고 소치, 이게 한 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너무 이게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조선의 대맥을 지금 잡는 얘기니까, 요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꼭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